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전 걸렸습니다. 자, 오늘은 공유 볼 차례인데 134쪽입니다. 134쪽.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 공동 소유에 관한 내용들을 봤었죠. 그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 개념들을 봤었고, 그 134쪽에 이번에 보면 공유가 나오죠. 1번의 공유의 성질 보시면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 이를 공유라고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공유의 성질은 이런 거예요.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갑과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소유권 두 개를 하나씩 나눠 가진 걸까요? 소유권 하나를 나눠 가진 걸까요? 소유권 하나를 양적으로 분할했다라는 게 이제 통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은 몇 개 있는 거예요? 좀 전에 하나라 그랬죠. 하나의 물건에 하나, 일물일권주의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여러 개인 게 아니라 소유권은 하나인데 그걸 양적으로 지분으로 나눠 가진 것을 공유다라고 하고요. 그 공유 지분이 나오죠. 기억해 보면 지분의 비율. 그러니까 지분의 비율은 법률이나 뭐 당사자 의사 표시로 정합니다. 불분명하면 똑같은 것으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자, 지분의 내용인데 지분은 어디에 미치냐면 공유물 전부에 미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요. 갑이랑 을이랑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2분의 1 지분이 있으니까 요 2분의 1만큼은 나 혼자 배타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유 지분이라는 것은 특정 부분에 미치는 게 아니라 공유물 전부의 2분의 1만큼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지분이 어디에 미치는 거냐면 이 전체 2분의 1만큼 미치는 거고, 을의 지분도 어디에 미쳐요? 전체 2분의 1만큼 미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랑 돈 1,000만 원씩 보태가지고 2,000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그러면 2분의 1의 지분이 있잖아요. 그럼 제 지분은 본네트까지고 제 친구 지분은 트렁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그 지분만큼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할 때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전체를 지분 비율로 사용한다. 그래서 공유의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 점유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좀 이따 나오지만 과반수 지분이 되면 관리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배타적 점유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일반 소수 지분권자들은 배타적 점유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A번에 지분의 처분 주장 이렇게 나오죠. 지분은 자기 거라고 했죠. 우리 지난주 이건 다 봤던 건데 공유 지분은 완전히 독립한 거니까 지분 처분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했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사용수익 나오는데 135쪽에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자, 얼만큼을 쓴다고 돼 있어요? 전부를 지분 비율로 쓰는 것이지. 그래서 셋째 줄에 뭐라고 되냐면 공유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지분이라는 건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자, 267조를 보시면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그러니까 어떤 토지가 있었는데 갑이랑 을이랑 병이랑 얘가 2분의 1, 얘가 뭐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분의 1 지분권자 병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물론 상속인이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지분은 상속이 되겠죠. 근데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얘가 지분을 포기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의 지분 4분의 1이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냐면, 조심하실 점은 이렇게 되면 국가에 귀속된다라고 하면 틀려요. 국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구한테 간다고요? 다른 공유자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될 때 균등하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귀속된다고요? 지분 비율로 귀속이 돼요. 그럼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1이면 똑같이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얘가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하면 얘는 2알파, 2배를 갖는 거죠. 얘가 2배니까. 조심하실 점은 뭐냐면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는 점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시험이 쉽게 나오면 이런 경우에 지분은 국가에 귀속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린 지문이고,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이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균등하게 귀속한다 이러면 틀려요. 균등하게가 아니라 어떻게라고요?
지분 비율로 귀속합니다. 자, 그럼 공유물을 처분 변경한다. 조문을 보시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는 자기 지분 파는 게 아니라 공유물을 파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전원이 합의를 해줘야겠죠. 특히 유의하실 점은 처분뿐만 아니라 변경의 경우에도 공유물을 변경할 때도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이죠. 처음 볼 때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자유롭게 처분한다는 건 뭐예요? 공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한다는 건 자기 지분이에요. 자기 지분이니까 자유롭게 처분하는데 이건 지분이 아니라 뭐의 처분이에요? 공유물, 그 물건 자체를 팔 때는 자기 지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 동의가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의 관리 보존인데 시험은 거의 뭐 관리 보존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존행위라는 건 현상 유지니까 이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조심하실 점은 관리행위죠. 관리행위는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얼마의 과반수에? 지분의 과반수예요. 그럼 만약에 지문에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오해 있어요. 틀려요.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고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이 과반수 지분권자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이 중요하다는 점을 조심하시고, 그럼 보존행위라는 건 말 그대로 뭐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자기 공유물을 지키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죠. 그럼 이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있는데 갑과 을과 병이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등기했다. 그러면 이 등기는 불법 등기잖아요. 그러면 이 병이 A한테 등기를 말소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행위겠어요? 보존행위, 지키는 거니까. 뭐 사용하고 뭐 수익하고 이런 관리행위가 아니라 자기 지분을 지키기 위한 현상 유지행위니까 보존행위죠. 그럼 보존행위를 할 때는 지분이 일정 부분이 있어야 돼요? 지분만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이 건물의 공유자인데 제 지분이 공유 지분이 예를 들어 100분의 1이에요. 요만큼 있어요. 근데 누가 이 건물을 침해하고 있다면 지분이 1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거 제거를 못하는 거에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야죠. 보존행위라는 건 지분하고 상관없이 지분만 있으면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 병은 A에게 보존행위로서 얼만큼의 말소를 구할 수 있냐면 전부, 이 등기를 전부 말소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별되는 건 뭐가 있냐면 A라는 제3자가 아니고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갑이 을병의 등기를 다 자기한테 옮겨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을 상대로 보존행위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등기의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건 될까 안 될까요? 이건 안 되겠죠. 이건 왜 안 될까요? 갑도 얼만큼 지분이 있으니까. 요만큼은 유효한 거니까 이때는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판례인데 차이점 뭐예요? 이 A라는 사람은 제3자.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지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전부를 말소시켜야죠. 근데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등기했다면 얘도 자기 지분은 있으니까 이 지분만큼은 남겨둬야죠. 그러니까 얼만큼 말소를 구할 수 없냐면 전부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보존 행위에 관한 개념. 그 판례들이 쭉 나와 있죠. 받으시고 그 135쪽에 그 둘째 줄 그 보존행위 둘째 줄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공유자 전원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고, 따라서 부동산 공유자 1위는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자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럼 이때는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마지막에 그 등기의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근데 바로 밑에 다만 이렇게 돼. 다만 공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가 공유자 중에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등기한 거면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밑에 그 공유자 지분에 관한 한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의 말소 등기 절차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된 건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인지를 비교하라는 판례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우리 판례는 인정합니다. 이건 보존행위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건데 자, 이런 사건이었어요. 건물이 있는데 갑, 을, 병. 그러니까 실제 사건에서는 갑의 지분이 2분의 1, 을이 4분의 1, 병이 4분의 1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 잠깐 얘기할 때 목적물에 대한 배타적 점유를 하려면 지분이 얼만큼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배타적 점유하려면 과반수는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관리 행위하려면 지분이 얼만큼 필요하다고 했어요. 과반수라고 했죠. 그럼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면 배타적 점유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이 사람 중에서 배타적 점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니에요. 과반수라는 건 반수를 과해야 한다, 넘어야 한다는 거죠. 50.00001이라도 돼야 과반수고 얘는 그냥 반수예요. 그럼 얘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닌데 갑이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배타적으로 점유하니까 소수지분권자가 얘죠. 소수지분권자. 우리 이제 공유에서 보통 소수지분권자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공유에서 소수지분권자라고 하면 얘는 뭐가 안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과반수에 미달하는 사람을 소수지분권자라고 불러요. 그러자 소수지분권자 병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단독으로 목적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자, 이게 허용되느냐? 만약에 이 사람에게 단독으로 인도를 청구한다. 인도 청구하는 것이 관리행위라고 하면 이게 허용돼야 안 돼요. 관리행위라면. 관리행위라면 지분이 얼만큼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과반수. 이게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건 허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행위를 보존행위로 본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존행위는 지분이 얼마냐고는 상관없으니까 우리 판례는 뭐로 보고 있냐면 보존행위로 봐요. 보존행위로 봐서 단독으로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각종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었던 판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문에서 병은 을과 함께 갑에게 인도를 청구해야 한다라고 하면 OX예요. 틀려요. 이거는 보존행위니까 얼마큼 지분 같은 거 필요 없고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얼만큼의 인도에? 전부. 네 지분을 제외하고 인도하라라는 건 청구되지 않고요. 얼만큼의 인도냐면 전부. 그러니까 얘랑 달라요. 등기라는 것은 지분만큼 등기하잖아요. 그럼 등기 말소를 구할 때는 전부 말소예요. 얘 지분은 남겨둬야 돼요. 남겨둬야 돼요. 근데 인도를 청구할 때는 지분이라는 게 어디에 미친다고 했죠? 전체에 미친다고 했죠. 그럼 지분을 제외하고 인도라는 말은 없어요. 인도 청구할 때는 얼만큼? 전부. 단독으로 전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바로 뭐로 보고 있는 거냐면 보존행위예요. 그럼 만약에 얘가 한 달 동안 1개월 동안 얘가 배타적으로 썼으면 을과 병이라는 사람은 그만큼의 손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 썼으니까. 그럼 이 경우에 이 병이 갑을 상대로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부당이득을 청구한다면 전부일까요? 아니면 지분 범위 내에서일까요? 그렇죠. 이건 지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시세가 월세 400만 원짜리다. 그럼 월세 400만 원짜리면 병은 400만 원 달라고 해야 돼요? 100만 원 달라고 해야 돼요? 자기 지분이 4분의 1이니까 100만 원이죠. 그래서 공유에서 손해배상이다, 부당이득이다 이런 말로 하면 무조건 얼만큼만, 자기 지분만큼만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행위라고 돼 있죠. 뭐라고 되냐면 공유물의 관리란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이용 개량 행위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공유물이 변경에 이르게 되면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공유물을 변경할 때는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한 장 앞에 보세요. 한 장 앞에. 왜 나는 기억이 안 날까?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다시 보세요. 135쪽의 가운데 264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변경할 때 얼마가 동의한다고요? 전원 동의.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조심하실 점은
처분뿐만 아니라 변경의 경우에도 전원 동의를 요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전원 동의를 요한다. 이렇게 되면 오해 X에? 오해요. 정답률 90%예요. 근데 지문에 공유물을 변경할 때 전원 동의를 요한다. 이러면 정답률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실 점은 처분뿐만 아니라 뭐까지 변경하는 것도 전원 동의가 필요해.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리라는 것은 지분의 과반수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변경에 이르는 거면 돼야 안 돼? 안 돼. 변경에 이르면 얼마가 동의를 해야 되니까? 전원 동의가 필요하니까. 부동산이 있는데 갑과 을이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병에게 임대차를 해줍니다. 임대차. 얘가 이제 임차인이죠. 그러자 이제 소수지분권자였던 을이 이 사실을 알고 이거 뭐야? 난 동의한 적 없는데 너 나가라고 이 사람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하고 있다. 반환 청구를 한대요. 그러면 이 병은 인도해야 될까요? 할 필요 없을까요? 갑의 지분이 3분의 2, 을의 지분이 3분의 1인데 3분의 2 지분권자가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대차를 해준 거야. 그러자 이 을이 야 이거 뭐야? 난 동의한 적 없어. 내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임대차는 무슨 행위예요? 이건 관리 행위잖아요. 이용하고 개량하고 이런 거니까. 그러면 요 관리 행위라는 것은 지분이 얼만큼만 있으면 돼요. 과반수 2분의 1만 초과하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 행위를 저지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 을은 되게 속상하겠죠. 속상해도 하는 수 없고 을은 갑에게 뭘 청구해야 되냐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부당이득을 청구한다. 얼마 달라고 하면 되는 거야? 몇 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병이 갑에게 받은 게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한 달 받았는데 월세 300만 원을 받았다면 을이 갑에게 받아야 될 돈은 얼마냐라고 하면 월세 3분의 1이니까 얼마야? 100만 원 달라고 해도 보증금은 부당이득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야. 왜냐하면 보증금은 갑이 다 먹어요, 병 돌려줄 거야. 돌려주니까 보증금 자체에 대한 부당이득은 없고요. 월세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해야 한다라는 게 판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관리행위는 지분이 얼만큼만 있으면 된다고요? 과반수만 있으면 돼요. 그럼 을이 정 열받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중에 쪼개자라고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겠죠. 자, 바로 밑에 나와요. 268조 제1항.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자, 조심하실 점은 분할 금지 특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분할 금지 특약은 무제한할 수 없고요. 몇 년 범위만 돼 있냐면 5년이에요. 5년. 만약에 분할 금지 특약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공유가 아닌 거예요. 그건 마치 합유나 총유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항을 보면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그러면 분할 금지 특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갱신할 수 있다는 거죠. 해도 몇 년? 5년. 그러니까 5년 단위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5년 단위로만. 최대 5년치만 할 수 있고 이걸 또 등기해두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죠.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분할 방법 나오는데 269조 제1항.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 지난주 마지막에 그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는 내용을 봤는데 언제 봤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물론 뭐 안 나실 거예요. 제가 자꾸 질문하잖아요. 그죠? 저는 귀찮게 자꾸 물어볼까 생각하실 텐데 제가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기억 안 나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나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고 사실 뭐 일주일이 뭐예요. 하루만 지나도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강의할 때는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믿으면 큰일 나요. 그죠? 강조했으니까 다 기억하시겠지 하고 넘어가면
자, 지금 무슨 얘기했냐면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갑이랑 을이랑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공유물을 분할할 때 어떻게 할까? 당사자가 협의를 하는 게 기본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협의가 안 돼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재판상 분할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본 게 뭐가 있었냐면 만약에 협의가 됐어요. 협의가 됐으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협의가 있으면 이행해소로 가야 한다고 했고요. 이 재판상 분할이라는 형성해소는 언제만 하는 거냐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면 협의로 분할할 때는 뭐 기본적으로 현물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현물 분할 또는 뭐 대금 분할, 가격 배상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 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뚝 잘라서 갑 단독, 을 단독 이렇게 쪼개는 게 현물 분할, 현물로 분할하는 거고 대금 분할, 그럼 대금을 분할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야. 팔아서 예를 들어 2억에 팔았다면 요 대금, 매매 대금을 1억 원씩 나눠 갖는 걸 대금 분할이다라고 하고 갑이 야 그거 다른 사람에게 팔 바에 내가 그냥 가질게. 내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내가 너한테 1억 원 보상해 줄게. 그게 뭐예요? 가격 배상. 그러니까 가격 배상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단독 소유를 하고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게 가격 배상이에요. 그럼 협의 분할이면 이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이 중에 한 가지가 강제되겠어요?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성립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재판상 분할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재판상 분할을 할 때는요. 원칙이 뭐냐면 현물 분할이에요. 이렇게 딱 쪼개줘야 되는 거예요. 갑과 을이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현물로 분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현물 분할을 할 수 있는데도 경매를 명하는 건 위법한 판결이에요.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이제 바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 그러면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들어갈 때 공유자 중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도 소송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반드시 전원 참석해야 될까요? 반드시 전원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전원 참석해야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필수적 공동소송이다라고 불러요. 뭐 또는 뭐 필요적 공동소송,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고 이 소송을 진행했다? 이건 무효예요. 반드시 전원이 참석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이 판결을 하면 그 판결이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 돼요. 자, 이제 드디어 아까 처음 제가 얘기했던 게 나왔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판결의 종류로 보면 이행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하는 거니까 형성 판결이고, 그럼 형성 판결이면 뭘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까?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87조에서 187조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었냐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때 판결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무슨 판결이라고요? 형성 판결. 그렇죠? 그게 이제 분할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문만 다시 봅니다. 1항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 언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문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만 가능해요. 협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없어요. 2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자, 2항 읽어보시니까 원칙이 경매라는 거예요? 현물 분할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현물로 분할할 수 없을 때 경매를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상 분할로 가면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나머지 내용 다 보신 거니까 확인해 두시고, 자, 여기까지가 소유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 강론 들어가서 지금 본 게 지난주에 점유권, 오늘 소유권까지 봤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어요? 우리 물권, 민법이 정하는 물권이 몇 가지라고 했었냐면 8가지. 그래서 점유권, 소유권, 그 다음에 용익물권 3개, 그리고 담보물권 3개죠. 용익물권은 뭐가 있었어요? 3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게 이제 차례대로 나오는데, 용익물권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뭐 할 때 봤냐면, 원래 물권은 물건의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어요. 독립한 물건에 성립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아파트가 있는데요. 저희 집 아파트에 방 한 칸만 저당 잡힐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방 한 칸만 소유자가 다를 수도 없어요. 그 얘기는 원칙은 물건의 일부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물권이 성립하려면 그 물건은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라고 했죠. 근데 예외적으로 물건의 일부 위에도 성립하는 물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용익물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1번에 138쪽의 1번 서설 둘째 줄 가운데 이러한 용익물권은 일물일권주의 예외로서 물건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용익물권의 특성이고요. 지상권부터 나옵니다. 자, 279조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뭘 빌려 쓰는 권리라고 했냐면 토지 빌려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땅 빌려다가 뭐 하는 거냐면 거기다가 건물을 짓거나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나무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토지를 빌리는 물권이야. 근데 똑같이 남의 땅을 빌리지만 채권적으로 계약하면 그건 뭐라 그랬어요? 임대차, 토지 임대차야. 근데 지상권은 임차권과 달리 강력한 물권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기억의 그 내용들 쭉 설명되어 있고 니은을 한번 보세요.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이므로 현재 토지 위에 지상물이 없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하며 지상물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존속한다. 그러니까 지상권이 설정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 이 지상권이 존속기간이 있는데 이 존속기간 도중에 지상물이 멸실이 되었대요. 이 지상물이 멸실되면 지상권은 소멸할까요? 그대로 존속할까요? 존속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또 지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이 지상물하고 운명을 함께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독립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물하고 지상권은 반드시 함께 가야 돼요. 분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리될 수 있어요. 지상권은 완전히 독립한 토지의 용익물권으로 분리양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그게 나와요. 2번에 지상권은 토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가 아니며 독립한 권리이다. 따라서 지상권만을 분리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분리양도 가능하다는 점 조심하시고 3번에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은요. 우리 뒤에 전세권 볼 텐데 전세권은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도 있을까요? 전세금이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반드시. 전세권은 전세금이 필수 요소예요. 근데 지상권이라는 건 지료가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면 별도의 지료 약정을 하지 않으면 그건 무상의 지상권이 됩니다. 둘째 줄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지료를 가지고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료를 뭐 해야 돼요? 등기. 그러니까 지료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 지료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우리 그 공시법에서 등기법 들어갔나요? 뭐 일부는 들어갔고 일부는 안 들어갔고 처음에는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한 바퀴 돌면 1, 2월 한 바퀴 돌면 이제 어디 갔는지까지는 알아요. 이제 내용이 생각이 안 나죠. 3, 4월 한 바퀴 더 돌면 서서히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공시법에서는 등기법 먼저 했어요? 지적법 먼저 했어요? 이제 지적법이 아니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거 하고 등기법 들어갔죠. 그러니까 등기의 효력 중에 뭐가 있냐면 등기하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료를 약정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근데 조심하실 점은 대항력이라는 건
당사자 간의 문제예요? 제3자의 문제예요? 제3자에 대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랑 지상권 설정을 했는데 지료 약정을 했어요. 지료를 약정을 했는데 지료를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소유자 갑이 을에게 지료 줘, 지료 내놔 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료를 약정했는데 지료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지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안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당사자가의 약정은 당연히 유효한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했어요. 그럼 누가 지상권자 이제? 팔았으니까. 얘가 지상권자죠. 그럼 얘가 얘한테 지료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등기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기라는 건 당사자 문제가 아니라 제3자의 문제예요.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죠? 갑이 을에게 임차권을 설정해 줬어요. 근데 임차권도 등기하면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겨요. 근데 임차권 등기를 안 했대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둘이 계약한 거잖아요. 계약 약속을 지켜야죠. 근데 갑이 병한테 소유권을 넘겼대요. 을은 병에게 등기 안 했으면 임차권 가지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라는 건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제3자들에게 관한 문제죠. 그러니까 지료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자 4번 물권이니까 직접 지배하는 거죠. 존속기간 나오는데 오른쪽에 280조를 보세요. 제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밑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길게 하는 건 가능해도 짧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1호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30년. 석조, 석회조, 연화조는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건 무엇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견고한 건물. 그죠? 돌, 시멘트, 벽돌 이런 것들은 견고한 건물이다라는 거죠.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30년이고 제2호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15년.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건물이에요? 견고하지 않은 건물. 견고하지 않은 건물은 30년이 아니라 15년. 그러니까 종래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 목조 건물 이런 것들 얘기했었어요. 그런 건 15년인데, 근데 이건 옛날 법이라서 그래요. 이게 58년에 만들어진 법이라서 그렇지. 사실 목조 건물 요즘에 만드는 목조 건물 견고해요, 안 견고해요? 견고해요, 그죠? 근데 수험상으로는 목조 건물 하면 15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호 건물 이외에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5년. 공작물은 몇 년이에요? 5년. 그렇죠? 2항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짧아도 요거 이상은 해야 돼요. 이거보다 밑으로 하면 이만큼 연장을 하겠다. 그래서 기억해 보면 최단 기간 제한인 거야. 최단 기간. 니은에 보면 최장기 제한은 지금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최장기 제한은 없기 때문에 둘째 줄 마지막에 판례는 존속기간이 영구인 지상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유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구 무한의 지상권도 설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281조 보세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 존속기간으로 한다. 그러니까 기간을 안 정하면 그 기간은 뭐로 한다고요? 최단 기간으로 하고 2항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전조 제2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그럼 몇 년이라는 거예요? 15년이 되는 거예요. 15년.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지상권 설정 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15년으로 한다. OX예요. 지상권 설정 시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15년으로 한다. OX예요. 그러면 안 돼요. 15년이 아니라 뭐 해야 한다고요? 최단 존속 기간에 따르는 거예요. 15년이 나오려면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을 때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견고한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계약 기간은 안 정한 거예요. 그럼 몇 년이에요? 그건 30년, 30년. 근데 거기다가 뭘 할지 종류와 구조도 정하지 않았다. 그때는 몇 년이에요? 15년이에요. 근데 종류와 구조도 정하지 않았는데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그건 무조건 30년이에요. 수목은 무조건 30년. 그러니까 나무는 다음 세대를 위해 심는다고 하잖아요. 한 세대가 보통 30년이니까 나무는 무조건 몇 년이냐면 30년, 30년. 자, 그 다음에 283조 제1항입니다.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1항에서는 기간이 끝나면 지상권자가 연장 좀 해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소유자가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2항에 보세요. 근데 설정자가 우리가 얘기했죠? 무조건 설정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상권자는 연장 안 해줄 거면 그거 사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지상권자예요. 건물을 지었다. 근데 이제 이 지상권의 기간이 만료가 된 거예요. 지상권이 만료되었는데 아직 지상물이 멀쩡하게 남아있다. 현존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을이 투하한 자본이 없어진 거예요? 존속하는 거예요? 얘가 돈 쓴 건물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을이 갑에게 일단 뭐 할 수 있냐면 아저씨 나 좀 더 쓰게 해줘 라고 계약 갱신을 청구합니다. 투하 자본 회수를 위해서 시간 좀 더 달라 이 얘기죠. 그런데 2항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토지 소유자, 설정자는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나도 써야지. 그만 써 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이제 뭘 요구할 거냐면 연장 안 해줄 거면 그 건물을 아저씨가 사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이 권리의 종류는요.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성질은 뭐냐면 형성권이다라는 점이에요. 우리 형성권 지난 시간에 봤었는데 형성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우리 뭐 봤었어요? 취소권 이런 거 봤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면 다른 공유자들이 거부할 수 있어요? 분할해야 돼요? 거부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성질은 뭐라고 했어요? 형성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을이 갑한테 아저씨가 그러면 사세요라고 했을 때 이 갑이 야 이거 나한테 가치가 없어. 이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잖아. 라는 걸 이유로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는 거예요. 뭐니까? 형성권이니까. 그렇죠? 근데 조심하실 점은 이 갱신과 매수를 청구하려면 언제 한다고 했어요? 기간 만료. 그러니까 법조문은 소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소멸은 기간 만료에 한정돼요.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을이 지료를 안 내는 바람에 소멸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의무 위반으로 소멸당하면 갱신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당연히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규정한 갱신 청구권과 매수 청구권은 임의 규정일까요? 강행 규정일까요? 강행 규정이요. 강행 규정. 그럼 이게 만약에 강행 규정이라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을과 갑 사이에 지상권이 끝나면 건물을 철거한다라고 특약사항을 달았어요. 그러면 철거해야 돼요? 그래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 근데 이게 아무리 강행 규정이라 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지상권이 소멸되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갱신 매수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언제만 한다고 했냐면 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고요. 바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갱신 청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먼저 해야 돼요. 갱신 청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절당했을 때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갑은 을에게 이 건물의 시가를 줘야죠. 시가.
그리고 얘는 목적물 넘겨줘야죠. 인도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줘야 되는데 누가 먼저 주는 게 공평해요? 동시에 주는 게 공평해요? 얘가 이제 이 건물에 대한 매매 유사 계약이 성립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을이 갑이 을에게 돈 주고 갑이 을에게 등기랑 인도를 넘길 텐데 일방이 먼저 이행하는 게 좋아요? 동시에 이행을 해야 돼요? 동시행을 해야죠. 동시행. 그걸 우리 나중에 계약법 가서 공부할 텐데 이걸 동시 이행 관계라고 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매매 계약 같은 거 해보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매매 계약하면 마지막에 잔대금 먼저 줘요? 등기 서류 받으면서 같이 줘요? 같이 줘요. 그게 무슨 관계라고? 동시행 관계. 그럼 동시행 관계라고 하면 만약에 나는 잔금을 가져왔는데 그 사람이 등기 서류를 안 가져왔어요? 그럼 내가 잔금을 줘야 돼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이행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동시행 관계가 성립이 된다. 뭐 내용은 어렵지 않죠? 기간 끝나면 일단 뭘 청구한다고요? 갱신 청구. 그 다음에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지난 시간에 부속물 매수라는 걸 공부했었어요. 어렴풋이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요? 네. 그럼 부속물 매수를 청구했다는 것은 토지를 빌린 거였어요? 건물을 빌린 거예요? 건물 빌렸을 때 그럼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어디에 나오냐면 전세권하고 건물 공작물 임차권에서 나와요. 자, 근데 이건 지상물 매수예요? 뭘 빌렸을 때 나오는 거예요? 땅. 그러면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금 여기 규정된 지상권하고 또 어디서 나올까요? 요거를 참고해서 보세요. 참고하려고 그랬더니 글자를 못 알아보겠네. 건물 임차권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임차권에서는 지상물 매수가 나올까요? 빌릴 때 부동산 하면 건물 말고 뭐 있어요? 더 이상 힌트는 못 드려. 건물 말고 뭐 있어요? 토지 임차권.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 시에는 부속물 매수가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요? 지상물 매수. 근데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얘나 마찬가지예요. 뭐부터 해야 돼요? 갱신 청구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률의 규정은 없지만 지상권은 토지, 그리고 지역권도 토지고요. 근데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 배타적 점이 안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세권은 어디에 설정돼요? 전세권은 건물하고 토지. 그래서 우리 판례는 토지 전세권에도 지상물 매수를 인정해요. 그러면 뭐 수험상으로는 되게 쉽잖아요. 토지를 빌려 쓴다. 지상권 또는 토지 임차권, 토지 전세권 다 뭐가 나온다고요? 지상물 매수가 나오고 건물 공작물을 빌렸다든지 건물 전세권 이런 것들은 뭐야? 지상물이 아니라 부속물 매수였죠. 그 점 구별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140쪽에 설명드린 판례요. 의무 위반으로 소멸하면 행사할 수 없다는 거. 자, 밑에 지상권의 처분을 보시면 282조. 중요한 조문인데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조항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권의 양도성은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그러면 당사자가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하면 그 특약은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예요. 무효. 비교되는 게 전세권은요. 전세권도 물권이지만 양도 금지 특약이 가능해요. 근데 지상권은 양도 금지 특약을 하면 그 자체가 무효예요. 어떤 게 지상권하고 전세권 중에서 어떤 게 더 강력해 보여요? 지상권. 그래서 소위 지상권을 넘버2라 그래요. 넘버2. 짱은 누구고? 물권 중에 짱은 당연히 소유권이죠. 소유권이고 지상권이 그만큼 강력한 권리. 그러니까 이 규정도 이 법을 입법할 때 지상권을 너무 강하게 규정하는 바람에 실제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지상권은. 자, 그 얘기 꼭 기억해 두시고 둘째 줄에 나와 있죠. 강행 규정으로 양도 또는 임대를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다. 자, 지료 관계 있죠. 지료는 요소가 아니라고 했어요. 대항하려면 뭐 해야 한다고요? 등기. 자, 오른쪽에 보면 지료 증감 청구권. 뭐 당연한 얘기니까 읽어보세요. 시세에 맞지 않으면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자, 287조.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 설정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지료를 얼마 내면 소멸당해?
2년이에요. 2년. 근데 이때 2년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종전 소유자와 연체 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랑 지상권을 설정을 했는데, 자, 이 을이 갑에게 지료를 2년간 내지 않았어요. 근데 설정자 갑이 이 땅을 병에게 팔아서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갑니다. 근데 소유자가 바뀐 다음에 또 1년간 지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 병은 갑에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합치면 몇 년이에요? 합치면 3년인데 우리 판례는 종전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의 연체 기간을 합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몇 년 더 안 내야지 소멸하는 거예요. 1년 더, 그렇죠? 2년. 85조 1항.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 남의 땅 썼으니까 원상으로 돌려놔야죠. 근데 2항에 보면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역시 매수 청구권이에요. 근데 요 2항의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자가 행사하는 권리예요? 설정자가 하는 거예요? 설정자 권리입니다.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요.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여기다 나무를 심었어요. 그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나무를 이렇게 설정. 그럼 최단 기간 몇 년이에요? 30년. 수목은 30년. 근데 이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만료가 되면 지상권자가 더 쓰고 싶으면 갑한테 뭘 청구하라고 그랬어요? 갱신 청구.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해. 근데 이번에는 30년의 기간이 끝났는데 을이 더 이상 이 땅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럼 이 나무 지금 누구 나무예요? 권리자가 심은 거니까 을 거겠죠? 그러니까 을이 나 고마 간다 이러면서 나무를 주섬주섬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때 설정자가 을한테 아저씨 두고 가, 내가 살게 라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는 누가 매수를 청구한 거예요? 지상권자가. 근데 이 그림에서는 누가 하냐면 설정자가.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자만의 권리가 아니라 누구의 권리예요? 설정자. 물론 지상권자는 파세요 하는 거예요? 사세요 하는 거예요? 사세요 하는 거고 얘는 뭐예요? 파세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문은 한자는 달라요. 살매자, 팔매자, 매자 한글이 똑같은 거고 사세요, 파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지상권은 물권이잖아요. 그 물권이면 지상권자에게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인정해 줘요. 설정자한테도 인정해 줘요. 얘도 만만치 않게 힘 세네잖아요. 그럼 만약에 토지 임대차 가면 누가 약자예요? 임차인이 약자예요. 그럼 토지 임차인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거기서는 임대인도 할 수 있게 해줄까요? 임차인의 권리일까요? 임차인만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물권은 서로 대등하게 해주는 거고 임차권 가면 약자 보호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해되셨나 확인해야지. 좀 이따 전세권 가면 지상물 매수 대신에 뭐가 나온다고요? 부속물 매수가 나요. 그럼 이 부속물 매수는 전세권자만 할 수 있게 해줄까요? 설정자도 하게 해줄까요? 물권이잖아요. 물권이니까 전세권자뿐 아니라 설정자도 같이 해요. 근데 건물 임대차 가면 똑같이 부속물 매수가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그건 누구만 할까요? 임차인만. 약자를 위한 규정이니까 임차인만 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예요. 확인해 두시고. 자, 여기까지가 지상권이고 그 다음에 지역권인데 지역권부터 좀 쉬었다가 보시죠.